1457년 한양의 청계천 위에 놓인 작은 돌다리. 18소녀가 그 다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건너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소녀의 이름, 정순왕후. 그녀는 그날부터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 가문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지켜보면서. 역사는 이것을 비극이라 기록했지만 저는 이것을 역사상 가장 우아한 복수라고 부릅니다. 1440년 전라도 여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송현수. 그런데 이 송현수라는 사람, 예사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과 어릴 적부터 어울린 중마고우였거든요. 훗날 세조가 될 그 수양대군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인연 덕분에, 아니, 이 인연 때문에 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1454년 15살 송씨는 조선의 왕비로 간택됩니다. 상대는 12살 단종이었습니다. 3살 어린 남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그 밤,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권력은 순식간에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고 1455년 단종은 결국 왕위를 삼촌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단종의 나이 15, 정순왕후의 나이 16. 두 사람은 왕과 왕비에서 상왕부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직 최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이 오려면 2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남자가 묘한 선택을 합니다. 세조의 오랜 친구였지만 딸과 사위의 편을 들기로 한 거죠. 단종 복위운동에 조용히 연루됩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습니다. 평생의 친구에게 등 돌린 배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딸의 인생 전체를, 아니,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꿔버립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457년 6월 22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창덕궁 도나무는 나와 청계천 위의 작은 돌다리까지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영도교, 영원히 건너는 다리. 이 이름이 나중에 붙여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건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단종은 이 다리를 건넌 뒤 2번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다리를 건너기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왕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일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단종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에서 헤어진 뒤 두 사람은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8이었습니다. 같은 해 금성대군이 영월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송현수,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처형됩니다. 세조의 오랜 친구였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세조는 살리려 했습니다. 장형 100대로 무마하고 관노로 내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고 간청했고 결국 세조도 사형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정순왕후는 노비로 강등됩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그런데 여기서 세조가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 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순왕후를 정업원으로 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정업원은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여생을 보내던 비구니 사찰이었습니다. 세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남아있었을까요? 어쨌든 정순왕후의 유배지는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영월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단종이 죽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단 한 번도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식은 달랐겠죠. 살아있는 남편과 죽은 남편은 다르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날마다 낙산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정순왕후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는 방법이 참 특별했습니다. 낙산 기슭에 자주동샘이라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에 명주를 담가 물들이면 자주색이 든다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궁녀 몇 명과 함께 그 샘에서 명주를 물들여 팔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노비의 신분으로 샘물에 옷감을 담가 색을 입혀 팔았습니다. 이것이 굴욕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더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해 여인들이 새벽에 몰래 시장을 열었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 정순왕후가 물들인 명주를 사주기 위해서요. 세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해가 뜨기 전 새벽 이른 시간에만 열었다는 그 시장.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저 한 여인을 돕고 싶었던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시장이었습니다. 권력은 왕비를 노비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세조는 몇 차례 집과 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단 한 톨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손에서 받는 것 자체가 굴복이라고 여겼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죽는 한이 있어도 거부했을까요? 정순왕후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받지 않는 것.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순왕후 곁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단종의 누나였습니다. 공주도 오빠의 죽음 이후 같은 처지가 되어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오빠를 잃은 누나와 남편을 잃은 아내. 같은 슬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지 두 여인만이 알았겠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 말이 사실이었길 바랍니다. 이제 정순왕후가 살아서 지켜본 것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빼앗고 조카를 죽이고 친구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대가를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457년 세조가 즉위한 지 불과 3년 만에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위경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지킨 왕위,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먼저 간 겁니다. 아버지 세조는 통곡했습니다. 위경세자가 죽던 그 해는 공교롭게도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세조는 슬픔을 삼키며 정사를 이어갔지만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2세 무렵부터 이상한 피부병이 시작됩니다. 전심에 퍼지는 발진이었습니다. 역창이라고도, 심하면
문둥병이라고도 불린 편이었습니다. 단종과 사육신들의 저주라는 소문이 퍼졌고 세조 자신도 불안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사, 오대산, 불사를 일으키고 경전을 인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1468년, 세조는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병든 몸으로 절을 전전하며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정순왕후의 나이 29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을 노비로 만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하지만 정순왕후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세조의 아들들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세조를 이을 아들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세조가 죽고 뒤이어 즉위한 예종,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의경세자는 이미 죽었고 이 아이가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종마저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9살이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모두 20도 채 되기 전에 요절한 겁니다. 정순왕후는 낙산의 봉우리에서 이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흘렀을지는 감히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아니면 그저 슬픔인지 그 경계에서 정순왕후는 서 있었을 겁니다. 정순왕후는 날마다 낙산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향해 처음에는 살아있는 단종을 기다리며 올랐겠죠. 그리고 단종이 죽은 뒤에는 그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일 영조가 그 봉우리에 친히 글씨를 써 새기게 했습니다.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매일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통곡하던 정순왕후가 오히려 건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슬픔이 그녀를 단련시킨 걸까요? 아니면 사무친 그리움이 삶의 동력이 된 걸까요? 그녀는 점점 더 오래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고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오를 때까지 정순왕후는 그 모든 것을 살아서 지켜봤습니다. 세조의 왕조가 이어지고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64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중종 16년인 1521년 정순왕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2세. 조선의 왕비 중 가장 오래 산 기록이었습니다. 18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여인이 82세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세조가 52세에 죽었으니 그녀보다 30년을 먼저 갔습니다. 의경세자는 20에, 예종은 20에 갔습니다. 노비로 떨어진 정순왕후가 그들을 모두 살아서 배웅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긴 복수 아닐까요? 1698년, 숙종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를 복위시킨 겁니다. 노상군은 다시 단종이 되고 정순왕후는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죽고 나서 17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릉, 정순왕후의 느무입니다. 사무할 사자를 씁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름 하나에 그녀의 64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이름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든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사릉. 정순왕후의 묘역에는 지금도 이상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가지가 동쪽을 향해 굽어 있습니다. 단종이 잠든 영월 쪽으로. 1999년 문화재 당국은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영월 장릉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령송. 정순왕후의 정령이 깃든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합장하지 못한 두 사람이 소나무 한 그루로 이어진 겁니다. 64년의 슬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아직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순왕후가 끝까지 세조의 도움을 거부한 것, 그것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지키면 방법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두세요. 조선의 이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